일본이 엔 약세를 기조로 해서 수출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그 기반에는 미국이 용인을 해주는 모드까지도 다 이제 깔려 있는 것이다. 성장을 할 수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봤으면 일본은요? 최근에 여러분들 엔저 많이 겪고 네. 계시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되게 핫한 게 엔달러가 150엔까지 갔었고, 그게 130엔까지 떨어져서 이제 엔은 이제 싸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다시 엔달러가 올라가고 있고, 원엔으로 보면 100엔당 지금 900엔을 지금 깨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안 가면 안 된다면서요? 일본. 그렇죠. 근데 지금 안 가도 될 것 같은 상황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엔이 싼데 이 엔 싼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엔 관련되는, 그러니까 일본의 서비스 대상 서비스 수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게 엔 달러 환율의 이제 차트 패턴입니다. 보시면 엔 달러 환율이 작년도에 이제 150엔을 찍고 나가니까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1000억 불 이상을 BOJ가 기입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당연히 엔 매수를 하고 달러 매도를 하면서 1000억 불 갖다가 확 쏟아붓고, 그때 당시에 외환보유액이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 숫자를 봤으니까 이렇게 이제 엔 달러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떨어지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갖느냐. 일본도 지금 YCC라는 통화 정책 아시죠? 장기 구체 수익률의 범위를 위아래로 0 기준으로 위아래로 0.5씩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바운더리를 딱 정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국채를 BOJ가 삽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고, 너무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국채를 팔아가지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인위적인 정책인 것이죠. 근데 이런 정책들을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책을 구로다 총재가 그 전에 너무 오랫동안 해서 앞으로 이 정책을 뒤바꿀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물가도 지금 작년도 고점에 4%까지 찍었고 최근에 3%대가 나오는데,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금리까지 이제 올리는 정책으로 바꾸고, 본원의 통화를 무제한적으로 공급하는 대규모 양적 완화도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것도 없애면 당연히 통화가 긴축이 되면 해당 나라의 환율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통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그 기대를 했는데 철저하게 그 기대를 무너뜨린 겁니다. 우에다 가조 총재가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분도 사실 그 전에 히스토리컬 역사를 보면 2000년 초반, 2000년 중반에도 그렇고 항상 그런 멘트를 하셨어요. 대규모 양적 완화라는 정책들이 지금 일본한테 필요한데, 이 정책들이 나중에 출구할 때, 그러니까 빠져나갈 때는 상당한 고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에 이미 길들여진 일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이 없으면 일본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그냥 어떤 총재가 바뀌니까 뭔가 정책이 바뀔 거라고 단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엔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최근에 미국의 환율 보고서, 즉 환율 조작국 관련되는 국가 리스트를 정하는데, 여기서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이었어요. 한국도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고 뭐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들 들어가거든요. 근데 당연히 들어갈 만한 이유가 환시 개입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면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시 개입을 많이 하면은 그 해당 국가는 대상국에 들어갑니다. 관찰 대상국에. 근데 일본이 그렇게 작년도에 많은 환시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환율 관찰 대상국 자체에서 빠져버리게 돼요. 즉 일본하고 최근에 치포 동맹을 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협력적인 협조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고, 두 번째는 특히 최근에 일본이 미국채를 매도한다라고는 했지만 1조 달러까지 팔다가 다시 1조 1000억 달러로 미국채를 사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양국의 어떤 정치, 외교, 그 다음에 무역의 관계에 있어서, 금융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일본에 대한 환 규제나 이런 금융에 대한 어떤 제재들을 미국은 가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엔달러가 올라가는, 즉 엔화 약세를 갖다가 용인해주는 무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이게 지금 포인트가,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냐, 이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일본의 금융시장과 에코티 마켓이 뜨겁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기반에는 최근 들어서 일본이 N 약세로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경합하거나 좀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화학하고 반도체가 있고 자동차가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엔화 약세가 나타나면은 가장 그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는 쪽이 일본의 바로 자동차 쪽입니다. 네. 자동차의 증가율, 수출 증가율만 보시면 작년도 한 해에 20% 정도였는데 N 약세 효과가 더 부과돼서인지 모르겠지만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엄청 팔리면서 도요타, 닛산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수출 증가율이 30%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즉 우리가 최근에 경상수지가 1분기에 이제 적자가 나오고 우리 무역수지가 안 좋은 상황인데 일본이 N 약세로 그리고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반도체 쇼티지 문제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일본도 작년에는 자동차를 갖다가 많이 팔지 못했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이런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해소가 되고 거기에 미국과의 관계가 좋고 또 N 약세가 용인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어마하게 늘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경쟁 관계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놓고 보신다면 안 그래도 수출이 좀 안 좋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그나마 좀 수출 상황이 좋은데 일본과의 경쟁이 더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 증가 패턴에서 보시면은 미국 대상으로 해서 4월 기준으로 보시면 10%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대상으로는 감소세이긴 하지만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이제 완만한 숫자고요. 네. 대신에 독일 같은 경우는 일본이 독일한테 수출하는 증가율도 15% 정도 증가를 합니다. 즉 일본이 N 약세를 기저로 해서 또다시 뭔가 새롭게 어떤 이제 탈출구, 이제 수출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그 기반에는 미국이 용인을 해주는 무드까지도 다 이제 깔려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N 약세가 일본이 2000년 초반에 한번 크게 있었고 2010년대 중반쯤에 한번 있었거든요. 환전쟁을 할 때 이때 N 약세를 또 걸었어요.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근데 보시면요. 2000년 초반에 이제 우리 일본 동해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를 이제 일본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본의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요. 2000년 초반에 증가율의 패턴이 급등락은 있지만 우상향을 합니다. 이 구간 동안에 수출 금액도 쫙 늘어나거든요. 이 당시에 일본이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좋아졌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015년 중반쯤에 환율 전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N 약세를 또 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확 올라서죠. 그러면 22년도 지금 이 시점에서 23년도로 가면서 수출 증가율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 이제 한국의 수출 기업들하고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는 이제 산업들이 사실은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과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수출에 대한 드라이브를 덜 걸게 되면서 뭔가 좀 상대적인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구간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은 것이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일본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높은 상황이고 3% 물가이니까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이제는 올릴 것이야 라는 것에 그러한 시각이 좀 보정이 필요하다. 금융시장에서 다 그렇게 예측들 하시는데 그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본은 지금 그 인플레이션 안정이라는 핵심이 어디에서 있냐면요. 일본이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250% GDP에. 그래서 일본이 재정에서 쓰는 이자 금액이 예산에서 거의 8%에 육박을 합니다. 이자를 엄청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소셜 시큐리티, 즉 우리가 사회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그런 지출, 복지 지출에 대해서 33%, 전체 예산의 33% 씁니다. 그런데 이 추세를 보시면요. 일본이 90년도 때까지는 우리가 잃어버린 이제 30년, 20년 얘기를 하지만 90년도 때까지는 일본의 제조업이 자동차, 전기전자, ICT 관련 기업들 이런 쪽으로 경쟁력이 강했기 때문에 예산의 금액이 중앙정부의 지출과 세입이 같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근데 이 흐름이 90년도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디커플링 되죠. 지출은 엄청 많아지고 늘어나는데 세입은 계속 줄거나 플랫해지는 현상들. 즉 뭐냐면은 고령화 때문에 고령화가 빠르게 이제 제일 전 세계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다 보니까 사회복지 지출 금액 비율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과거에 90년대에 17%인데 33%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출은 많고 텍스 레비뉴는 당연히 제한이 되니까 나머지가
다 스페셜 디피시트 파이낸싱 본드. 이게 뭐냐면 재정 적자일 때 어떤 특정한 복지 지출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이제 정부의 재량 지출에 대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이렇게 스페셜 디피시트 파이낸싱 본즈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그냥 국채입니다. 국채 발행인 겁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비율만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GDP 대비한 세입의 비율은 전 세계에서 29등 정도로 상당히 낮은 상태고 피지컬 밸런스, 그러니까 재정 수지의 비율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GDP의 마이너스 4%. 가장 밑에 있는 32등이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 수준에 준할 정도로 돈을 계속 쓰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즉, 지금 여러분들 아이러니 하시지만 일본 자체로 놓고 보면 자체의 노말을 계속 유지하려고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고 특히 부채가 많은데 이 부채의 많은 부분을 자국 내의 기관인 연기금한테 다 소화를 하게끔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자체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뭔가 디펜스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대외 채권을 많이 투자를 해놔서 그게 3조 달러 규모인데 거기서 이자 수익을 계속 창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의 어떤 변동성이 커질까봐 미국과 무엇을 이제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느냐 바로 미국과의 무제한 상설 통화 사업. 언제든 달러가 부족하면 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즉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의 어떤 서포트 아래에서 비기축통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인 것처럼 빚을 마음대로 발행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상하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 그런 상황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재정 수지가 계속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고령화 때문에 이제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지고 세입은 줄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세입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저출산이 반복이 되면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정책이 뭐냐? 인플레이션 유발입니다.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유발하면 다음 세대가 숫자는 적어지더라도 자산과 소득에 대한 기반이 커지면 세입 규모는 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발시키려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사실 일본은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가지고 경기도 좋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본원통화도 막 증액시키고 했는데 재정 적자가 2008년도에 많이 좋아져서 GDP 마이너스 2% 정도까지 육박을 했을 때가 가장 좋았을 때입니다. 그 뒤에는 또 떨어지고 최근에 보면 리바운드 나오지만 또 떨어져 있는 상태죠. 즉 이야기는 즉슨 뭐냐면 우리가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뭔가 좀 구조적으로 심화된다, 물가가 높아지니까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이런 예측은 외부적인 시각에서 보는 시각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내수에서 놓고 봤을 때 일본의 재정 수지가 회복되고 완전한 그러니까 거의 0% 그러니까 균형 수준까지 유지가 될 때 그들은 인플레가 극복이 됐다. 그것도 아마 재정 수지 비율이 0%에 달한 다음에 상당 기간이 유지돼야 극복이 됐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돼서야 어떤 통화 정책도 변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지금 당분간은 엔달러가 미국의 어떤 요인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볼 수 있고 이런 정책들에 기반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 비율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일본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고령화 비율이 25년도 기점으로 보면 30%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는 다 진행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 영국, 미국 다 고령화는 진행이 되는 일본이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속도의 문제인 거죠. 근데 속도는 50년도가 되면 거의 37%,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복지 지출로 사회 시스템적으로 보장을 해드리고 해드려야 되는 고령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40%에 육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 크리티컬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CPI가 3, 4%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을 갑자기 변경하기 힘든 결정적인 이유다. 이들은 이런 구조적인 결함의 문제를 우리가 고령화 문제, 일본의 어떤 리스크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분석해왔지 않습니까? 이들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책을 지금 바꿀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고, 근데 다만 우리가 앞에서 수출 관련되는 이제 산업의 부문과 국가 부문별로 봤을 때 일본이 엔 약세 때문에 수출에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올해 1.5% 정도 이제 성장 전망을 IMF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1% 초반대까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올 한 해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뭔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도 좋아지고 수요가 확장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한테 또 경쟁적인 요소가 하나 더 생겨버린 그런 이제 구간이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이 N 약세로 수출이 활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쵸. 상대적인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경제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비기축 통화의 국가이고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BIS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턴오버 비율, 원화에 대한 턴오버 비율이 전 세계에서 2%에 불과합니다. 달러가 88%거든요. 그러니까 2%에 불과한 상태고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 철저하게 외화를 벌어들여서 외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수해서 투자를 하고 그것이 고용과 소비로 이어지게 만드는 게 가장 우리한테는 적합한 구조인 것인데 지금 이제 경상수지 비율이 GDP 대비한 경상수지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경상수지 비율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가계비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GDP 대비한 경상수지 비율이 거의 2 정도까지 혹은 1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경상수지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근데 부채 비율은 높고 경상수지 비율이 좀 줄어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의 부채 비율은 이제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조정이 없이 계속 늘어난 상태인 것이고 반대로 외화로 벌어들이면서 기업들이 수출해가지고 내수에 투자하고 고용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의 부분들은 더 약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돈 적고 내부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부채 비율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가계가 DSR, 그러니까 분석을 해본 OECD 자료를 보면은 한 13%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월 나가는 돈의 13% 정도는 원리금을 갚는데 계속 쓴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가계부채 비율 관련해서도 한은에서도 얼마 전 이제 통화신용 전체 보고서,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 GDP 대비한 가계의 신용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그러한 경제는 계속적으로 둔화 저성장 구조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정 금액을 계속 소비가 아닌 그 이자 갚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비를 약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 우리가 와 있고 우리가 그나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경쟁력 있는 산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경상수지 비율이 중국 쪽에 대한 수출보다도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쪽으로 늘리면 국가 포트폴리오가 변화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화하는 구간에 한 가지 리스크가 또 생긴 게 앞서 이야기한 이제 일본 N 약세로 일본이 치고 들어가는 수출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구간이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의 경상수지에서도 어쨌든 한국의 가장 메인은 뭐 반도체, 뭐 2차 이제 기타 등이 있지만 그중에도 이제 반도체도 굉장히 좀 중요한 텐데 맞습니다. 반도체 지금 앞으로 업황은 좀 하반기는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방향은? 저도 이제 산업 부분에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해본 내용인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AI다, 챗GPT다 해서 GPU 관련되는 수요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GPU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고사양인 D램 이제 기억 저장 장치인 D램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감산까지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감산을 하면은 D램이 이제 공급이 너무 많은, 재고가 너무 많은 상황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반기에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일정 부분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나 그 가격 자체, D램의 가격 자체도 이제는 하반 경직화되는 건 맞는데 수요의 방향성이 나아지는 흐름에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 전문, 이제 산업 전문가분들이 좀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U자형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L자형으로 좀 더 바닥을 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다 데이터 센터라든지 PC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관련 수요들이 전반적으로 확산된다기보다는 AI나 챗GPT와 관련된
특정 수요, 스페시픽 수요가 살아나면서 일부 기업들이 효과를 보기 때문에 네. 그게 제한이 될 수 있다. 저도 사실상 뭐 그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즉 네. 수요가 조금은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그렇게 낙수 효과가 클 것 같지는 않다. 굉장히 완만한 유자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집값도 굉장히 좀 많이 반등을 실제로 실거래 같은 네. 상승을 좀 했는데 네. 금리 인상도 어쨌든 앞으로 뭐 하반기에 2번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 무조건 한다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이제 할 텐데 네네. 어쨌든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집값에 굉장히 이제 하락을 부추겼던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이제 줄어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반등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이건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하신 분도 많고 요즘엔 진짜 조금 팽팽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박사님은? 저는 이제 그냥 경제적으로만 해석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당장에 다시 개선 추세가 본격화되는 흐름을 확인하기에는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지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경상수지 비율이 GDP에 대비한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체 가계 소득 기반 자체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소득 기반이 넓어지는 환경이 약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로자든 비근로자든 자영업자분들이든 다 소득 기반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있다는 건데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한 가계 부채 비율은 한국이 지금 200%에 육박을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온 상태로 네. 안정화되어 있는 패턴에 비해서 네. 한국은 조정 없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부의 현상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집중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 뭐 고소득층이나 현금의 어떤 가용성이 큰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네. 가격이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율적인 시장이니까. 근데 전반적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기는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소득 기반은 약화가 되는데 그 부채 비율 자체가 이렇게 높은 상태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새로운 계층이 탄생을 해서 이 새로운 계층이 부채를 더 많이 얻으면서 많은 자산들을 갖다가 대규모로 유입하면서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부분은 이제 그거죠.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고 네. 그러면서 자산은 더 이제 뭔가 가격이 올라가고 개선이 되는 흐름을 보일 텐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 200%라는 숫자 자체가 네. 굉장히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역설적으로 설령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자산이 개선세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현상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아마도 여기서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한국의 DSR이 13%라고 하는데 그게 더 올라가 버리면요. 15 이상 가면은 근로자분들이 돈을 벌어서 15% 이상을 이제 부채를 갚는 데 쓴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첫 번째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탱 불가능한 시스템에서는 그런 개선세는 오래 가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하반기도 이제 곧 네, 이제 네. 있으면 시작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랑 또 긍정적인 이슈 좀 네. 어떤 건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먼저 좋은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거를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인 시기일진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이 이제 긴축 후반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그렇죠. 부분. 그래서 시장 금리가 더 이상 어떤 이제 급변동을 하면서 금융시장과 어떤 긴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그렇게 크게 유발시키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이 항상 이제 전 세계의 핵심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부채 한도를 구조적으로는 불안하지만 부채 한도를 늘리고 돈을 쓸 수 있는 여지와 여력을 만들어놨다, 구성해놨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경제 심리도 조금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항상 우리가 그 생각하지는 못한 부분에서의 어떤 리스크들이 올 수가 있는 게 앞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미국 경제의 핵심은 돈을 푸는 속도나 돈을 풀 수 있는 여력,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지출 효과가 감퇴될 때 리스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까지는 큰 리스크가 대두가 되지 않겠지만 내년 초반쯤이 됐을 때에는 재정 지출이 효과를 크게 못 본다든지 혹은 이제 돈을 쓰는 데서 돈이 빨리 메마르는 특히나 여러분들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내년도 넘어가면은 이제 대선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선 전에 많은 공약들을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 발표를 할 텐데 네. 중요한 거는 만약에 바이든의 재선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재선이 된다고 하면 바이든 2기 때가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인데 이제 민주당 과거 오바마의 어떤 정책 패러다임의 패턴을 보면 2기 때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이 써놨는데 실제로 신재생 친환경 정책에서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고 그로 인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한계에 다다르는 기업들이 항상 나와서 그 당시에도 윈드, 뭐 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상 발전, 태양광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했거든요. 네. 그런 리스크들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경제를 알고 뭐 금리, 미국, 일본 이런 거 아는 건 중요하지만 네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환에 대한 변동 리스크들이 있긴 하지만 성장을 할 수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나 전체 시장의 파이 규모만 보더라도 그쪽에 더 집중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이 강세인 포트폴리오들이 다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의 문제인데 지금처럼 이미 많이 좋아진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시계를 넓히셔서 내년 초에 나오는 리스크들 좀 어느 정도의 약간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될 때 그때 이제 다시 투자를 좀 집중하는 전략.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서 참고하셔야 되는 지표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혹은 단기적인 뉴스. 예를 들어서 많은 미디어나 유튜브 언론에서 뭐 미국의 위기가 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보기보다는 유동성 규모.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M3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연준에서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구글링만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 M3와 같은 규모가 매 월별로 이제 재무부에서도 이제 다 파악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매 월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킹하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늘어나는 게 투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예. 돈이 늘어나는 네,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성장 기업이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성장 기업에서 조금만 좁혀서 그래도 어떤 데가 좀 괜찮을까요? 저도 뭐 일반적인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나 혹은 이제 반도체에서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혁신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로봇 관련되는 기업들. 근데 이거는 뭐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스터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직접 기업들에게 생산의 설비에 도움을 주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최근에 3년 이제 단기간 기간에 이제 그치고 앞으로는 물가도 안정화되고 디스인플레이션의 구간이 나올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비용에 대한 문제를 기업들이 뼈저리게 아픔을 겪고 나면은 이 혁신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수요는 산업 쪽에 대한 수요부터 서서히 많이 확장이 될 거니까 로봇 관련되는 미국 현지 기업들을 좀 많이 탐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 개인 투자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실 텐데 마지막 그냥 투자 조언 한마디만 가볍게 주신다면. 저도 뭐 투자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배웠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재무 원론적으로 배웠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공부와 포커스가 항상 맞을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수익이 좋아지는 구간에서도 처음의 포인트는 훼손이 되지 않으면 투자의 방향성을 지켜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중동안의 인내심.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유동성이 어느 정도 백업이 되는 환경에서는 좋은 포인트들은 언젠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중동안의 인내심에 집중을 하는 이 부분이 사실 두 번째가 가장 많은 전문 투자자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잘 지켜나가셔서 뭐 좋은 성과를 거두십사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정중동 할 수 있는 투자를 좀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유신희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